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의 백화점들은 좀 짜다라고 해도 좀 덜 할인해 준다 뭐. 기성세대가 명품을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명품에 대한 가치를 크게 부여하진 않아요. 특히 한국의 경우는요.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가 글로벌 인지도가 없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성수동이 글로벌 트렌드의 시작점이다. 이른바 산마라고 하는 그 브랜드들이 네. 이웃나라 일본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데 전 세계인들이 명품을 안 산다는데 한국이 이렇게 잘 팔리나. 근데 우리나라가 올해 지금 명품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건 내년 6월에 브랜드들한테는 좀 어떤 살아나는 좀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MZ들의 소비다라고 하면 이렇게 약간 나의 개성을 좀 더 드러내는 소비를 하면서 확실히 과거 세대보다는 조금 명품에 대해서는 좀 거리감을 둔다라고 네. 하는 의견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다고 명품을 전혀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갖고는 싶어 하죠. 그래서 사실 그 명품을 어느 정도는 소비를 하는데 그 기성세대가 명품을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명품에 대한 가치를 크게 부여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글로벌 그 현상인데요. 특히 한국의 경우는요.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가 글로벌 인지도가 없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특히 한국이 그렇다고. 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문화를 수입했잖아요. 그래서 잘 알려진 브랜드도 우리가 쓰면서 나의 소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져 있다는 걸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비를 했는데 요새는 우리가 쓰는 게 해외로 나가서 유명해지잖아요. 한국 화장품, 한국 뭐 드라마, 영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도 하거든요. 성수동이 글로벌 트렌드의 시작점이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젠지들의 그 자부심, 사실 뭐 그냥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이제 우리나라 그 젠지는 글로벌 젠지랑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젠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MZ 혹은 젠지들은요 자기가 뭘 입고 뭘 먹고 뭘 쓰고 이런 걸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공유를 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열심히 그 뭐 인터넷에 이런 걸 검색하다 보면요 우리 MZ들이 올려놓은 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마케터들이요. 명품에 대해서 관심도 전보다 좀 덜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성세대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전보다 더 반감이 좀 지금 그 뭐 1, 20대들은 좀 더 크죠. 요즘은 정치적으로나 뭐 다른 분야에서도 좀 기성세대와 좀 많이 좀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소비에서도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한국 브랜드 자체가 좋아진 것도 있고. 네. 우리나라 젠지들은 우리가 유행을 만들면 세계가 따라온다라는 네, 그 맞습니다. 생각을 네, 한다는 게 네,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사실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한국의 유명한 브랜드들이 네. 벌써 20년째 똑같아요. 네. 그러다가 뭐 그냥 얘기할게요. 뭐 네, 맛땡킴이라든가 네, 네. 요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새로운 브랜드. 예, 국산 브랜드인데 굉장히 인지도를 키운 것들이 좀 갑자기 많아졌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맛땡킴, 뭐 마르디 메크르디, 네네. 마르테 프랑스 저거 이른바 산마라고 하는 그 브랜드들이 네. 그 이웃나라 일본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어요. 왜 잘 팔리는지. 그게 실은 일본이 이제 20년 장기 불황을 겪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네. 근데 그 사이에 구매력이 낮은 연령대를 타깃으로 한 브랜드가 다 죽은 거예요. 살아남은 브랜드는 유니클로 정도. 경쟁자들이 좀 네, 유니클로 정도만 남았고 뭐 자라나 갭 같은 건 어차피 글로벌 브랜드니까 일본 시장에서 이제 매장을 늘리면서 영업을 잘했지만 그 자기네 로컬 브랜드는 정말 핵노잼 디자인의 유니클로만 남았으니 가까운 나라 한국을 보니까 너무 예쁜 캐주얼 그냥 게다가 비싸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한국 와가지고 싹쓸이 해가는 거죠. 지금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막 해외에 뭐 팝업 스토어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본격적으로 해외 나간 것도 아닌데 매출 60%가 외국인 매출액이에요. 한국 들어와서 사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정말 몇 년 사이에 정말 각 분야에서 K 붙은 것들의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행을 만들어내는 그 레벨까지 갔다.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명품을 굳이 사지 않아도 내가 저거를 뭐 못 사서 막 저거를 바라보지만 이걸 어쩔 수 없이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곧 너도 좋아하게 될 거야. 이런 네, 부분이 그건 이제 있다. 한국 MZ들의 특징이고 글로벌 MZ들은 뭐 이제 취업도 어렵고 물가도 비싸고 예 그리고 코로나 때 실은 하나씩은 다 샀어요. 그래서 2023년 이후로 그때 글로벌 유동성이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품들이 그때 장사를 정말 많이 했는데 뭐 세계 그 최고의 부호로 이제 그 루이비통 그룹, LVMH 그룹, 베르나르도 그 아르노 그룹 회장님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1위를 하기도 맞아요. 했고,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그 반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뭐 멍청 비용 그런 얘기도 했었었거든요. 네. 뭐 기분이 좋아지려고 뭘 한다. 네. 요새는 그 내년도 트렌드가 될 수 있는 단어로 필코노미, 이 필코노미에 좀 전 세대들과 다른 좀 두드러진 특징 같은 게 좀 있다면. 네. 이 필코노미는요, 네. 그 크게 그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원래 가심비라는 단어가 네네. 있었잖아요. 사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가성비에 자기 심리적 만족까지 추구할 수 있는 네. 소비가 바로 가심비 소비고 그 필코노미로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개념들이 이제 막 그 커진 것 같은데요. 그 요새 그 젊은 여성들 혹은 학생들 가방 보면은 굉장히 큰 그 열쇠 키링을 아, 굉장히 네네. 많이 달고 다녀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되게 잘 팔린 그 인형이 있어요. 저 맞춰보겠습니다. 네. 라부부. 맞습니다. 네. 그 저도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어느 분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다고 근데 고를 수가 없어요. 박스채로 와요. 네. 예. 근데 이게 또래들이 많이 사니까 그 왜 그 연령대는 또래가 뭘 소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는데 개인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왜 이 인형에 이렇게 열광하나.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자기 이해 소비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이해 소비. 예. 철저히 개인화, 자기한테 만족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형 뭐 별거 아닌 거에 5만 원이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액 자체가 아주 금액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사고 거기에 엄청나게 꾸며요. 그리고 요새 텀블러도 개인의 개성이 많이 드러나는데 텀블러에 온갖 걸 다 이렇게 꾸미고 예, 그런 소비가 되게 유행이에요. 그 뚜껑과 본체를 색깔 다르게 해서 조합하는 텀블러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키링처럼 이런 걸 저런 걸 붙이는 것도 있고. 저도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한참 고민했는데 이 세대는 그냥 내가 동시대에 사는 내 또래들과 같은 소비를 하지만 그들과 그래도 좀 다른 나만의 어떤 개성을 예,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사실 N극화됐다고 해요. 같이 끼기는 하는데 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나는 나만의 살아있다. 개성,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네, 네. 네.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닌데 네. 그러나 여기서 그래도 이 나 부분은 나만 그렇게 장식하는 그 장식품을 다 이제 얹으면 가격대가 또 올라가는데. 그렇겠네요. 네, 근데 뭐 그런 게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만의 트렌드가 아니고요. 네, 뭐 성수동에 다니는 그 외국 젊은 여성 가방에 봐도 굉장히 큰 인형이 달려 있고, 그다음에 뭐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이제 그 크리스탈로 이제 옷을 입힌 라부부 인형을 맨날 들고 나와가지고 나오미 오사카. 아. 네, 그 경기 끝나고 항상 인터뷰하면서 오늘 데리고 온 라부부는 누구예요? 하면서 이제 막 소개해주고. 휴대폰 꾸미기 이런 거 한참 하다가 더 좀 확장된 그런 느낌도 네, 좀 사실 뭐 그거랑 좀 일맥상통하죠. 근데 이제 어른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데 젠지들은 이제 그걸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전 세대랑 좀 다르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는 명품이 2년 연속 역성장을 했고 사실 우리나라 젠지들도 그렇게 뭐 명품의 과거처럼 사진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글로벌 명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도 팔려요. 네. 너무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네. 샤넬, 네. 또 루이비통 등등등 연간 뭐 3번씩 막 가격을 올리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올해도 역시 명품은 잘 된 건가요?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하죠. 네. 그 전 세계인들이 명품을 안 산다는데 한국 이렇게 잘 팔리나. 이게 그 한국이요. 대부분의 재화 시장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성향을 많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글로벌 명품 그러니까 글로벌 1위나 명품 소비국이 어디? 1인당 명품 네. 그 우리나라인가요? 한국. 네. 아 그래요? 그리고
뭐 벤츠의 뭐 어떤 특정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린 나라가 한국. 그 다음에 글로벌 넘버원 골프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전체 매출액이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 대륙을 합친 매출액하고 맞먹어요. 아, 진짜요? 네, 물론 지금 약간 빠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독특하죠. 그때 단위 면적당 명품 매장이 제일 많은 나라가 역시 우리나라. 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명품을 많이 사나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명품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냥 한국이 이렇게 남과 내가 그 동일해야 된다는 그런 좀 그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의 상향 평준 이런 게 좀 심하게 나타나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가격 올려도 대충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가격 인상률보다 사는 사람이 좀 줄긴 하면 뭐 줄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매출은 어쨌든 늘어나니까 지금 이제 백화점 얘기 들어보면은 명품 증가율이 이제 작년까지는 20%씩 됐는데 올해는 10%대로 낮아지긴 했어요. 아, 근데 작년에는 네. 작년에도 이렇게 명품이 잘 됐었나요? 네, 명품만 잘 됐어요 작년에.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그 굉장히 큰 중고 명품 백화점도 강남 한복판에 딱 있잖아요. 근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1인당 명품 소비 세계 1위 이런 거는 그런 중고 시장이나 아니면 직구 제외하고 네. 하고 이제 그럼요. 집계할 수 있는 네, 통계로만 네, 봤을 네, 때 네. 그렇다. 처음 첫 구매. 근데 작년에는 그래도 몇몇 그러니까 조금 국내에서 인기가 좀 떨어졌거나 그 전에 너무 가격을 많이 올렸던 몇몇 명품 브랜드들은 가격을 낮추기도 했었거든요. 네. 뭐 버버리, 네, 네, 뭐 네, 네. 구찌 그런 데들은 가격을 좀 낮춰서 대응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어서 네. 그렇지만 전체 시장으로는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올해 지금 명품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건 하이엔드 주얼리하고 시계예요. 아까 베인앤컴퍼니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료를 저도 봤는데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신발 가죽은 뭐 5에서 7% 역성장했는데 주얼리는 오히려 성장했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좀 독특한 게 그 요새 젊은 여성들은요, 뭐 커플링을 맞춘다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맞췄던 그 몇십만 원대 가격이 아니고요, 몇백만 원대 커플링 친구들끼리 우정 반지. 친구들끼리 우정 반지를 네, 몇백만 네, 원짜리 네, 네. 왜 그런가 했더니 가방이 하나씩 있으니까. 네, 그런데 소비를 하는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근데 사실 몇 년 동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뭐 유통가 이렇게 달아오르지 않는다, 네. 썰렁하다는 얘기를 지난 몇 년 동안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올해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왜 그러냐면 지난 몇 년간 사실 좀 경기도 되게 어려웠고요. 특히 작년 4분기는요. 9월, 10월이 되게 더웠어요. 네, 예, 가을, 겨울이 굉장히 늦게 왔고 그래서 이게 계절에 맞는 옷들을 사 입어야 되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날짜에 맞는 기온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가을, 겨울 특히 11월이 확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옷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작년 4분기까지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옷을 안 사 입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게 이제 같이 작용하면서 소비를 하고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자산 시장이 지금 뜨겁게 달아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가 지금 이제 4천까지 왔는데 그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그래 날씨도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는데 옷 좀 사보자. 몇 년 동안 내가 옷을 안 샀구나 이런 생각들을 갑자기 모두 다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좀 뜨끔한 게 너무 제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11월 초부터 날씨가 추우니까 내가 코트가 진짜 없는데 네. 몇 년 동안 없었는데 해서 제가 진짜 며칠 전에 사실은 질렀거든요. 네, 너무 재밌는 게요. 네. 지금 코트가 엄청 잘 팔린대요. 저 완전 그 사람 중에 하나구나 네, 제가. 샘플이신 것 같아요. 당장 실현하지 않은 수익도 일단은 이제 뭐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소비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 갖고 있는 뭐 금융 상품의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어볼까, 주말에 어디 놀러 가볼까 이런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같이 맞물렸다. 날씨, 금융시장, 그 다음에 뭐 경기 부양 의지 정비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네. 확실히 할인율이 높잖아요. 네.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 할인율은 막 그렇게 높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어요. 그게 이제 품목마다 할인율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형마트는 사실 경기가 좋아도 크게 수혜가 없는 채널이거든요. 워낙 이제 그 구조적으로 온라인과 경쟁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형마트는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무슨 행사 네. 해가지고. 근데 백화점은 그 표면적으로는 이제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인 상품을 찾는 사람이 이렇게 전보다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거기 매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그 11월이 굉장히 큰 달이거든요. 그렇죠. 예. 백화점 모두 다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작년보다 이제 매출도 늘고 고객 수가 늘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의 백화점들은 좀 짜다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겠어요. 네, 좀 덜 할인해 준다 뭐. 예. 아니면은 할인을 더 안 해줘도 내가 그냥 살 수 있다. 사실 이거죠. 네. 실은 전에 없던 현상이 하나 더 더해진 것도 있어요. 바로 이제 외국인 매출이에요. 올해 여름부터 이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것 때문에 뭐 그 방문하는 외국인 수가 이제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거다. 이게 이제 2천만 명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2019년도가 한 1,500만 명이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확 줄었다가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이전 수치를 넘어서는 숫자를 보이는 게 올해예요. 맞아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2019년은 회복 못했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천만이 되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뭐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이런 데 많이 간다고 하지만 백화점도 가고요. 그리고 환율이 되게 사실 그들 입장에선 유리하잖아요. 제가 백화점 업체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물어보면은 럭셔리를 굉장히 많이 사간대요. 그러니까 싸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백화점에서 그 국내 내국인이 한 번 구매할 때 쓰는 돈이 평균 한 10만 원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3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그 비중이 올라간다는 게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제가 9월에도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이 제목으로 보고서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 일본이 우리보다 외국인이 코로나 이전 회복하는 속도가 좀 빨랐어요. 그 작년에 일본이 이미 넘어섰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외국 매출 비중이 5에서 12%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일본 백화점 기업들 실적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막 3배, 4배씩 올랐는데 한국이 지금 딱 2년 전 일본 백화점의 외국 매출 비중 딱 그 레벨이에요. 5%.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되는데 이게 백화점 실적에 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업계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올리브영, 다이소 다 좋겠지만 백화점은 전에 없던 외부 트래픽이 새로 생기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백화점 기업들이요 점포별 그 MD 전략을 다르게 짜기 시작했어요. 원래 어떡해요? 지하 1층은 식품 코너잖아요. 근데 네. 여기 신세계 명동 지하에 한쪽을 맡고 공사하고 있는데 코스메틱, 오프닝 순 이렇게 붙어 있어요. 화장품. 올리브영, 다이소에 뺏길 수 없다. 식품 매장에 먹으러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쇼핑까지 하고 가라. 네,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외국 나가면 돈 많이 쓰잖아요. 네, 다 털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뭔가 여행 온 기분을 내고 싶겠죠. 그럼요. 네.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서울이 특히 한국이 되게 이제 가보고 싶은 나라, 가보고 싶은 곳이 되면서 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일본 백화점처럼 한국 백화점이 그렇게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 때문에 크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가에는 에르메스랑 다이소만 남았다. 네. 다이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싼 물건들을 파는 저가 샵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본의 백앤숍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뭐 1,000원, 그렇죠. 2,000원, 5,000원 이렇게 균일가로 파는 게 이제 원래 모델이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제 아까 어린 학생들도 많이 간다고 그랬는데 그 가장 흔히 눈에 띄는 게 이제 문구류들이고 그다음에 생활용품류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비싸지 않은 것들을 깔아놓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로 방문했는데요. 근데 원래 이게 실은 대형마트에서 주로 팔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대형마트는 계속 마지막 물건이 똑같다. 네, 규제 그 정중앙에 있는 포맷이다 보니까 대형마트 트래픽은 계속 줄어요. 근데 다이소는 사실 규제를 받는 채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쿠팡이 사실 너무 저가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쿠팡과 그러니까 즉 온라인과 정부 규제를 피해 있는 정말 이렇게 절묘한 포지셔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소가 사실은 마트들의 영역을 다 흡수했는데 네. 다이소는 왜 규제를 안 하죠? 근데 그게 사실 뭐 그 대기업군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다이소가 유행하게 된 또 다른 그 이면의 중요한 포인트는 고물가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졌다. 네. 그래서 이제 싼 걸 사러 이제 자주 방문하다 보니까 그리고 규제가 없는 지역 그
그 구간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그게 너무 잘 되니까 갑자기 이제 다른 걸 갖다 놓고 팔기 시작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면서 객단가가 올라가는데요. 사실 대형마트의 그 점포당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물가는 항상 플러스 값이잖아요. 네. 한 2%. 근데 점포의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물가 상승률만큼도 매출 성장을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트래픽이 더 빠진다는 얘기인데 다이소는 점포의 매출 성장률이 2자릿수예요. 네. 그리고 점포가 매년 5%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엄청난 거고 그렇게 해서 뭐 그 전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주로 그 애용하는 채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갖다 채워놓고 이제 외국인들 들어와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실 영업 전략도 되게 뛰어났다고 보는 게 올리브영이나 다이소는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걸 원스톱 쇼핑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채널이에요. 특히 올리브영은 밤 12시까지 영업하고 면세는 사실 백화점 문 닫을 때 같이 닫는데 그러니까 그냥 접근성이 훨씬 더 낮다라는 평가들 많이 하죠. 이게 이제 그러면 그다음에 뒤따라 나온 질문이 왜 경쟁자들은 나서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네. 근데 오프라인 매장을 낸다는 건 사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그 투자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대형마트는 지금 접느라 바빠요. 대형마트들은 한 십몇 년 전에 엄청나게 이 유통가를 점령을 함으로써 그때 이제 규제도 막 집중적으로 들어갔는데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네, 안타깝죠 많이. 그런 네. 상황이라 말하자면 대형마트만큼은 아니지만 이점을 좀 가져가고 또 외국인들도 그렇죠. 사랑하고 약간 지금 더 이상 대형마트 규제가 좀 더 환경에 맞지 않아지는 그 시점하고도 맞물리고 이런 되게 절묘한 사각지대를 찾은 거네요. 그 올리브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만 사실 갖다 놓고 파는 채널이 올리브영 말고 사실 경쟁자들이 내놓은 몇 개 오프라인 매장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은 미리 전국에 1,000개 이상 점포를 깔고요. 이 비즈니스를 먼저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원래 예전에는 뭐 여대 앞이나 아니면 이렇게 주요 상권 가면은 그 어떤 한 회사의 브랜드만 모아놓고 파는 대리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경기 침체로 싹 없어지는데 올리브영이 그걸 흡수했고 너무 잘 되니까 이제 경쟁사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냈는데 이미 1,000개 매장을 갖고 있는 올리브영 이제 경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포를 내면 낼수록 손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2016, 17, 18년도에 싹 다 접고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K뷰티가 빵 터진 거예요. 근데 화장품 같은 거는 가서 발라보는 재미가 있어요. 체험해보는 재미. 근데 올리브영은요, 그 새로운 제품이 깔린 주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면 새로운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채널에만 들어가면 그래서 잘 팔리기 시작하면 매출이 퀀텀 점프를 하니까 모든 인디 브랜드사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하고 인디 브랜드사들뿐만 아니라 국내 굴지의 화장품 대기업들도 올리브영 유통을 시작하잖아요.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처럼 네. 큰 기업들 마저 들어가니까 너무 그냥 모두가 입점해서 물건 팔고 싶어하는 채널이 된 거죠. 오프라인 매장의 가장 강점이라고 하는 체험이 그냥 숨 쉬는 것처럼 계속 바뀌면서 이루어진다. 성수동에 있는 올리브영 그 매장 가보시면 그냥 그 여성들의 뭐 에버랜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놀이터. 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선점했고 시장을 키워왔고 버텼고 근데 K뷰티 외국에서 트래픽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포지션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선점한다는 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를 만큼 오른 종목들은 특정 브랜드 기업들이 되게 많죠. 화장품이나 뭐 라면 회사. 근데 네. 그걸 유통하는 유통 채널들은 더 올라갔어요. 특히 이제 백화점. 그리고 이게 내국인 소비도 살아나는데 외국인도 많이 들어와서 이제 소비를 해주니까 이게 양쪽으로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들이 당분간 계속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런 유통 채널들은 딱 사고 팔 때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는 시점은 어딘지까지 좀. 그 주가가 실적이 많이 선행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내년 1분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드렸는데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가 5월이에요. 네, 5월이면 사실 2분기 중간이죠. 네. 네, 4월, 5월, 6월. 그럼 이제 실적들이 다 좋다고 막 이제 그 주가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상반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잖아요. 이제 하반기 성장률이 그래서 얼마나 나올지 좀 그 기사나 아니면은 실적들을 좀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요. 근데 이 정도면 주가 충분히 올랐다 싶을
사실 파셔도 좋다. 사실 전 더 갈 거라고 보는데 외국인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보지만 5월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굉장히 좋은 실적도 낼 것 같은데 그때 주가가 한번 크게 오르고 좀뭐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게. 수영복 입을 때쯤에 팔면 된다.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네, 그 조정은 네. 뭐 기간 조정이라고 네. 하는데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항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수출주가 지수를 견인하고 나면 소비주가 따라가요. 맞아요. 네, 그게 시차가 한두 달 정도. 10월에 정말 테크주들이 날아갔고 11월에 이미 백화점주가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다음 내년 1월, 2월에 4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또 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백화점주를 사고 싶은데 그냥 뭐 보니까 분위기도 좋은데 빠진다. 그건 아마 테크주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순환하고 있다. 네, 그 주시장 매일 그 주가 보셔도 뭐 반도체주가 많이 오른 날은 소비주가 약간 빠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반대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걸 염두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드린 김에 내년 6월에 북중미 월드컵이 있어요. 나이키, 아디다스 주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주가 열심히 빠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되면은 그 경기를 앞두고 대회를 앞두고 프로모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재고를 다 비워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월드컵 앞두고 새 제품 내놓고 프로모션 할 거고 그 전까지 물건이 안 팔리면 프로모션도 제대로 못 하니까 있는 재고를 다 비우는 중이라 그걸 만들어주는 회사들까지 같이 실적이 어려운데 이게 관세 영향이 시작된 게 4월부터니까 2분기 내년 2분기는 기저 효과도 굉장히 드러날 것 같고 월드컵 앞두고 프로모션도 할 것 같고 대충 2분기부터는 그런 운동화 기업들도 좋지 않을까? 글로벌 운동화 기업들도. 근데 약간 좀 나이키는 사실 예쁘지 않다 더 이상. 너무 혁신이 없었다. 최신이 네, 맞아요. 없었다.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스포츠 브랜드 시장이 계속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요. 변하지 않는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스포츠 시장. 그러니까 이게 왜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뭐 주가가 안 좋고 환물 같다라고 얘기를 들어도 그들이 그들의 MS를 유지할 수 있는 게요. 유럽과 미국의 그 빅리그, 프로리그 후원할 수 있는 정도의 깜냥이 되는 회사는 그 두 개 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은 잘 안 변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메시나 손흥민 선수가 뭘 입고 뛰는지, 뭘 신고 뛰는지가 너무 중요하고 근데 뭐 러닝화나 요가복은요 사실 그 메가 브랜드들이 살짝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브랜드가 새로 떠오르고 이제 한참 컸는데 이제 룰루레몬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카테고리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들어오면서 망가진 거죠. 자기만의 경제적 해자를 못 만드는 브랜드들은요. 예, 이게 처음에 성장할 땐 좋다가 이제 꺾여요. 근데 이게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경우는 사실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데 근데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자기들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은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또 이제 투자자들께 이렇게 팁으로 드리는 게 뭐냐면 CEO가 교체된 회사는요. 1년 혹은 길어봤자 2년 안에 성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이키 바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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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유통사들 올 초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사실 1년 전에 CEO가 동시에 많이 교체됐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작년 초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교체된 회사가 지금 사실 11월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CEO가 교체되는 건 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바뀌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변화에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교체된 게 아니고 경질됐을 경우에 특히 효과가 크죠. 부진한 사업들을 정리하고 뭔가 그 새로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나이키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중간에 관세 이슈가 터지면서 실적이 회복되는 속도가 좀 더디게 된 거예요. 근데 내년 월드컵이 그 메가 브랜드들한테는 좀 어떤 살아나는 좀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